안녕하십니까. 한기천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무역론 제3장 특정 요소 모형에서 무역 이익과 손해. 자, 우리가 이번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을 조금 요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어떻게 보면 더 발전된 형태, 그렇죠? 왜 3장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을 조금 알아야 된다. 자, 우리 2장에서는 리카르도 모형, 생산 요소는 노동 한 가지, 노동의 한계 생산은 불변,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효용 증가, 실질 임금 상승, 그렇죠? 어떻게 보면 모든 노동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노동자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전체 합, 그렇죠? 전반적으로 무역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들을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때 항상 엄청난 진통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역 자유화를 하면 국가 전반적으로는 무역 이익이 발생을 하지만 손해를 보는 계층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렇죠?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1장보다 약간 어떻게 보면 진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모형을 이제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 장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본과 토지, 생산 요소를 여기에 도입합니다. 그렇죠? 무역으로 어떤 생산 요소가 손해를 보는지를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볼리비아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사진 보면 에보 모랄레즈라는 볼리비아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외신에 나왔죠. 쫓겨났죠. 대통령이 됐는데 부정선거, 그다음에 극심한 혼란, 그래서 축출됐어요. 다른 나라로 망명했어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러나 이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한 10 몇 년 동안은, 한 10년? 10년 넘게? 네. 이 사람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볼리비아에서 큰 역할도 했고, 그렇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등장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물론 끝은 안 좋았어요. 지금 독재자라고 규정이 돼가지고 쫓겨나기까지 했으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등장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볼리비아는 2003년에서 2005년 3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됐대요. 아이고, 1년에 한 명씩 교체됐네요. 얼마나 극심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한번 교체될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되는 원인이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이익 배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 때문입니다.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입니다. 그렇죠?
이 자원을 수출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다국적 기업과 일부 볼리비아 일부 뭐 정치인 기업 일부입니다.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을 건데 국민들은 무역 자유화로 인한 혜택을 얻지 못했다. 그렇죠? 자, 2005년 12월에 선거가 또 치러졌대요. 에보 모랄레즈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이 사람은 농민 출신입니다. 자, 볼리비아 180 역사상 최초 에마라 인디언 출신이 되었대요. 토착. 그렇죠? 자,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해서 천연가스 사업을 국유화했습니다. 모든 에너지 기업을 정부가 다 관장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엄청나게 많이 걱정을 했어. 국제사회에서요. 모든 걸 다 국유화할까? 모든 걸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뒤에 생각만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조금 처음에는 뭐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끝은 안 좋게 됐지만. 자, 볼리비아는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보통 그런 걸 개발할 능력이 없으니까 외국 회사, 그렇죠? 자원 개발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볼리비아 정부하고 뭐 같이 이제 개발을 보통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천연가스 수출로 인한 이익을 원주민을 포함해서 대다수 국민들은 향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볼리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무역 이익을 모든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어렵다. 불가능한다는 표현보다는 어렵다. 이 표현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무역 자유화를 하면 이익을 보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 장의 리카르도 모형을 이용하면 이걸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리카르도 모형에서 모든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다. 그렇죠? 국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리카르도 모형. 왜 그래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현실적인 가정, 그렇죠? 자본, 토지까지 생산 요소로 도입합니다. 우리 3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노동을 소유하는 사람, 노동자, 그렇죠? 임금 살펴보면 되고, 자본 소유자, 자본 임대료, 토지 소유자, 토지 임대료, 그렇죠? 를 살펴보면 된다. 자, 3장의 목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우리가 분석하게 된다. 자, 우리는 이번 장에서는 산업, 두 개 산업을 가정합니다. 두 개 산업. 지금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자, 여러분들 이제 혼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 2장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밀산업, 천산업, 그렇죠? 밀산업을 수평축에 놓고 천산업을 수직축에 넣어놨어요. 그렇죠? 자, 우리 3장에서는 자, 특정 요소 모형은 두 가지 산업, 두 개의 산업. 자, 제조업. 그렇죠? 제조, 매뉴팩처. 그렇죠? 제조, 매뉴팩처. 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농업 A라고 표시합니다. 자, 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제조업과 농업을 가정하고 제조업에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제조업 상품을 생산합니다. 농업에서는 노동과 토지를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두 개 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는 노동과 자본, 농업에서는 노동과 토지. 그런데 이 자본은 제조업에서만 쓰입니다.
제조업에서만 특정하게 사용되는 생산 요소입니다. 토지는 농업에서만 쓰이는 특정한 요소입니다. 노동은 양산업에서 다 쓰이는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뭐라고 말해요? 특정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형을 특정 요소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노동은 양산업에서 다 쓰입니다. 양산업에서 다 쓰입니다. 자, 우리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직관적으로, 모형이 아니라. 자, 무역 자유화를 하면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어떤 산업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전체적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본은 국제무역을 했을 때 제조업에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엄청 낮아지고, 만약에 무역 자유를 했는데 제조업이 화량이 됐다. 그러면 자본은 어디에만 쓰여요? 제조업에 쓰여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득은 엄청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에서 토지도 마찬가지. 자, 무역 자유화를 했는데 자본이 특정하게 사용되는 산업, 다시 말해서 특정 요소가 특정하게 사용되는 산업의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발생했다. 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그 생산 요소는 반대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 그렇죠? 뭐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치밀하게 모욕을 가지고 한번 또 증명해 봅시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노테이션이나 처음에 가정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이번 장에서도 자국과 외국 가정합니다. home, foreign. 그렇죠? 그 다음에 제조업, M이라고 표시하고, 노동은 보통 제조업에 투입되는 노동을 LM. 그 다음에 자본, K라고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KM. 근데 KM이라고 꼭 안 써도 여기서는 돼요. 왜냐하면 자본은 여기에서만 쓰이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또 쓰는 경우가 있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A라고 표시하고, 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을 LA, 토지, T라고 표시합니다. T. 그렇죠? TA. 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렇죠? 꼭 쓸 필요는 없죠. 어차피 토지는 여기에서는 농업에만 쓰이니까. 그렇죠?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합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2장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차이점. 2장과 다른 가장 3장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생산 요소가 여러 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리카도 모형에서는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불변, 노동의 한계 생산이 불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어떤 경우예요? 노동의 한계 생산 감소. 그렇죠? 노동자를 많이 계속 한 명씩 증가시켰을 때 생산량의 증가는 감소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양산업에서 노동 투입에 따른 수익 감소, 노동의 한계 생산 감소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M, P, L, M. 뭐예요? 제조업에 투입된 노동자 한 단위, 노동자 한 명이 생산한 생산량 감소. 그 다음에 M, P, L, A. 그렇죠? 농업에 투입된 노동자 한 사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보면 제조업만 했어요. 농업도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그림은 여기서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조업에서 노동 투입량, 제조업의 생산량 어떻게 돼요? 보통 생산 곡선 이렇게 되죠. 자,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M, P, L, M이지. 그렇죠? 여기에 M, P, L, M을 표시하고 여기에 L, M을 하면 M, P, L, M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계속 생각하죠. 농업도 마찬가지요. 여기 M을 A로만 바꾸면 되겠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MPL, M에 뭐를 곱해주면 PM 뭐예요? 제조업에서 노동자 한 사람이 생산해낸 생산량을 시장에 나가서 가치화했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임금.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래서 임금 곡선은 우하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뒤쪽에 많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그렇죠? 자,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정한다. 여기에서는 제조업만 이야기했는데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했고 그 다음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 그려야겠죠. 지금 어떤 논리의 전개가 2장 리카도 모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카도 모형을 잘 이해해야 되고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장하고 이 혼동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2장 이해했다.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확실히 이해하고 3장을 나가야지만 3장이 완벽히 이해되고 2장과의 혼동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2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익 불변, 그렇죠? 노동에 대한 수익 불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그때 뭐였어요? 한계 생산의 비율이었어요. 한계 생산의 비율. 자, 그때 한번 다시 봅니다. 이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한번 하고 넘어가요. 2장입니다. 2장. W, C, 그렇죠? 밀과 천. 그때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됐어요. MPL, C, MPL, W.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값이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2분의 1이었죠. 2장에서. 그렇죠? 자, 그게 생산 가능 곡선이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3장에서는 직선의 생산 가능 곡선이 아닙니다. 원점에서 봤을 때 오목한 생산 가능 곡선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생산 가능 곡선 할 때 가장 많이 접해본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오목한,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을 많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가 뭐다?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 체감.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생산량 증가량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래요?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지금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언제?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할 때. 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야지 보면 자, 기울기 어떻게 돼요? M, P, L, A분의 M, P, L, M이에요. 갑자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2장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장에 우리가 수평축에 미를 표시했어요. 수직축에 천을 표시했어요. 그렇죠? 그때 PPF의 기울기 이꼴 한계 생산의 비율인데 분모의 MPLW. 그렇죠? 밀의 MPL이 분모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또 뭐였어요? 밀 생산의 기회비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밀 생산의 기회비용은 뭐였어요? 밀의 상대 가격이었죠.
여기에서도 그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죠? 자, PPF의 기울기는 뭐다? 밀생산의 기울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PPF의 기울기는 제조업 생산, 제조업 상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제조업 상품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농업 생산량. 이게 PPF의 기울기입니다. 자, 제조업 생산량이 처음에 이 정도였을 때 PPF MPL의 비율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위 제조업 생산량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농업 생산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급해지니까. 기울기가 급해진다는 건 뭐예요? 더 포기. 마이너스 2x하고 y는 마이너스 4x하고 기울기가 이게 훨씬 더 급한데 x를 한 단위 더 증가시킬 때 y는 4단위, 처음에는 2단위 포기해야 됐지만 이럴 경우에 4단위를 포기해야 돼. 그렇죠? 자, 이렇게 할 때는 기울기가 아주 작아요. 뭐야? 제조업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농업 생산량 2단위 뭐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농업 생산량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농업 생산량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MPL이 하락하기 때문에. 똑같은 제조업에서 똑같은 양 한 단위를 더 증가시킬 때 증가시킬수록 포기해야 되는 농업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MPL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PPF는 원점에서 오목하게 이렇게 그려져야지 접선의 기울기, 기회 비용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지금 2장. 그때는 뭐였어요? 여기가 밀, 여기가 천이었지만 지금은 여기가 제조업, 여기가 농산품.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3장에서는 PPF의 기울기가 뭐예요? 한 개 생산의 비율이지만 분모가 MPL M, MPL A. 자, 이 장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 쭉쭉 나와야 돼요. 자, 3장에서 PPF의 기울기는 노동의 한계 생산의 비율인데 MPL M분의 MPL A. 그 다음에 이건 또 뭘까요? 제조업 상품 생산의 기회비용. 다시 말해서 제조업 상품 한 단위 더 증가시키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농업 생산량. 제조업 상품의 기회비용. 또 제조업 상품의 상대 가격. 이따가 또 증명합니다. PM 오버 PA. PM이 뭐예요? 제조업 상품 가격. PA는 농산물 가격, 농산품 가격. 그렇죠? 이게 뭐예요? 제조업 상품 상대 가격이겠죠.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뒤에서 또 나옵니다. 이미 이 점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들은 쭉 같은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PPF의 형태가 다를 뿐이다. 3장이 더 일반적인 PPF다.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이거 그대로 나오네요. 근데 한 번 더 봐야죠. 그렇죠? 자, 시작도 어떻게 됐어요? 리카도 모형에서와 같이 제조업의 기회 비용인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제조업 상대 가격과 동일하다. 그렇죠? 자, 한번 이거 봅시다. 그때 봤는데. 자, 제조업에서의 임금은 어떻게 우리가 결정돼요? 제조업에서 임금은 PM 곱하기 MPL. 농업에서의 임금, 안정경쟁시장이니까 MPL 곱하기 가격이니까 이건 제조업에서의 임금, 이건 농업에서의 임금이죠. 양산업에서
노동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양산업에서의 임금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뭐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PPF의 기울기. PPF의 기울기는 뭐예요? 수평축에 있는 상품, 제조업 상품의 기회비용, 제조업 기회비용. 그래서 그건 뭐하고 똑같아요? 제조업 상대가격. 농산물 가격 대비 제조업 상품의 상대가격. 그렇죠? 지금 이 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먼저 이제 이 장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무역하기 이전에 비무역 균형점 구하고 무역 이후에 무역 균형점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비교했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요거에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빨간 선, 그렇죠? 빨간 선 한번 봅시다. 이게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그렇죠? 생산 가능 곡선. 자, 이건 생산 가능 곡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점을 생산할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그 나라의 무차별 곡선, U1. 그렇죠? 만나는 점. 요 점에서 생산해서 그만큼 소비한다. A점이 비무역 균형점이죠. 그렇죠? 이 장이랑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조업 상품을 요만큼 생산, 농산물 요만큼 생산해서 딱 그만큼 소비하면 자국은 유원만큼을 누리게 된다. 이런 거죠. 이거 PPF의 접선의 기울기 뭐예요? 제조업 상품의 상대가격. 그렇죠? 요거죠. 제조업 상품의 상대가격. 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상품의 상대가격. PPF 이거의 접선의 기울기는 제조업 상품의 상대가격.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 상태에 있었어요. 빨간 선만 우선 생각해야 돼요. 빨간 선. 자, A점이 비무역 균형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무역을 하게 됩니다. 무역을 하게 돼. 무역을. 그렇죠? 무역을 하게 돼. 자,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자국은 지금 자국하고 있죠.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형태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큰 가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색깔. PM over PA가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역 이전의 자국에서의 제조업 상대 가격이에요. 자, 무역을 했을 때는 가격을 국제 가격, 세계 가격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 World Price. 자, 우리는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정을 합니까? 지금은 우리는 자국은 M을 수출하고 A를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 패턴을 분석하고 싶어 해요. 아니, 꼭 그래야 됩니까? 다른 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형태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보통 우리나라 이 3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나라죠.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형태.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자국이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려면 세계 가격이 비무역 가격보다 높아야지만 수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을 두고 시작합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아까 그림. 자, 아까 빨간 선은 이야기했어요. 자, 빨간 선 비무역 상대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PM, PA인데 우리는 뭐라고 가정해요? 세계 가격. 세계 가격은 PM over PA가 PAW를 세계 가격. 이건 더 높다고 가정해요. 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 패턴을 분석하고 싶기 때문에. 자, 그러면 PA over PM 세계
에서 제조업 상품의 상대 가격이 더 높대요. 어떻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그려야지만 이게 이것보다 더 높게 되겠죠. 그렇죠? 높게 되겠죠. 자, 이 가격선화에서 자국은 생산점이 어떻게 돼요? 2점이 됩니다. 이 가격선화에서 자국은 생산점이 A에서 B무역 A에서 A로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 가격이 더 높으니까 제조업 상품 수출하니까 생산량 늘리겠죠. 농업 생산량 줄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만큼 생산해서 요 가격 비율화해서 교환을 시작합니다. 교환. 외국과. 어디에서 딱 멈춰요? 효용이 극대화되는 이 점에서 딱 멈춥니다. 딱 멈춥니다. 이 C점이 무역 이후 균형점. 이 B점이 무역 이후 생산점. C점이 무역 이후 소비점. 그렇죠? 무역 이후 소비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역 이익이 발생하는. 뭐예요? 효용이 증가합니다. 야, 이 장하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림이네요. 그렇죠? 효용 증가.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여기서 그림 보고 그냥 설명합시다. 자, 무역 이후에 자국이 생산한 제조업 상품의 양은 D 여기죠. 근데 소비는 그만큼 합니다. 그만큼을 수출하겠죠. 그만큼 M 수출. 그렇죠? M 수출. 농산물은 생산은 요만큼 합니다. 그렇죠? 농산물. 이게 생산점이니까 무역이요. 근데 소비는 그만큼 합니다. 그만큼을 A 수입. 그렇죠? 무역 패턴. 우리가 아까 예측을 했어요. 제조업 상대 가격이 세계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자국은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할 거다. 우리가 그런 형태를 분석하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도 그림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U1과 U2의 차이를 무역이익이라고 한다. 무역이익이라고 한다. 자, 외국 한번 봅시다. 외국. 자, 자국의 비무역 제조업 상대 가격이 외국의 비무역 상대 가격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자,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를 분석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돼야지만 자국은 M을 수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국은 어떻게 돼요? 외국은 A를 수출. 문제 보면 뒤집어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수출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렇죠? 수출. 그렇죠? 자, 그래서 비무역 제조업 상대 가격이 자국이 외국보다 낮다. 그래야지만 자국은 제조업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외국은 농산물을 자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분석하니까. 그렇죠? 자, 외국의 경우 뭐 그림이 없나요? 그림은 없네요. 그러면 방금 자국도 외국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U1에서 U2로 효용이 증가했어요. 물론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은 뭐예요? PPF의 형태만 다르고 여기에서도 효용 증가가 일어난다. 1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가 많아져도 국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무역 이익이 플러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U1에서 U2로 증가하는 무역 자유화를 했을 때 국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이 얼만큼 되겠느냐. 그렇죠?
이걸 측정하려면 엄밀히는 무역을 안 했는데 갑자기 무역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조금 갑자기 무역을 하는데 자유무역을 갑자기 한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신 반대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도 되겠죠. 어떤 상황?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쇄경제, 그렇죠? 무역을 안 하는 상황.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독립전쟁 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때 아마 1807년 12월과 1809년 3월 사이에 갑자기 미국이 자유무역하다가 폐쇄경제로 전환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렇죠? 그때 독립전쟁 할 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완전히 국제무역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의 무역이 급감했다고 해요. 4,900만 달러에서 900만 달러. 아유, 엄청 급감했네요. 자, 이때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 무역 금지로 GDP가 한 5% 감소했대요. 그 말은 무역을 안 하다 무역을 하면 5%, 최소 5%는 GDP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GDP의 5%다라고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이 없네요. GDP의 5%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대공황 시절, 그다음 최근에 뭐 어떤 GDP 감소, GDP가 3% 정도 감소하면 엄청난 불황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라면 우리가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 정도 큰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GDP가 1년에 5% 감소했다. 어마어마한 침체입니다. 보통 한 3% 감소하면 엄청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5%라면 엄청 큰 숫자다. 자, 우리는 반대의 경우를 봤어요. 그러면 무역을 안 하다 갑자기 하는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갑자기 서양에 군함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무역을 하게 하는 경우. 근데 그때도 전반적으로 갑자기 무역을 엄청 활성화는 안 되죠. 활성화가 되려면 수십 년이 걸려요. 그렇죠? 그나마 한번 그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살펴본 예가 이 책에서는 1854년 미국 군함이 일본을 강제적으로 개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했고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양호의 가격은 하락했대요. 뭐 교육 조건 개선 효과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할 뿐입니다.